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3일 전 보도된 유학 나간 북한 최상위 계층 자녀들을 모두 북으로 돌아오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의 행세는 이전보다 더 도발적이고 오물풍선과 더불어 많은 변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동생의 탈북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익명의 사연자님의 사연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익명이라는 점은 미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1974년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우리 가족은 김일성 주석과 조선노동당에 충성을 다했다. 부모님은 열성당원이었고 나 역시 소년단과 청년동맹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했다.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주체사상을 배웠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1996년 나는 22살의 나이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했다. 군대는 나에게 명예로운 의무였고 조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사실 10대에 군대를 들어가야 하는 북에서 나는 사연에 전달하진 못하지만 가족 중 한 명의 피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느라 22살이란 남들보다 6년이나 늦게 군대를 들어가야 했다. 훈련은 고되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해 10월 나는 평양에서 열린 권위의 행진에 참가했다. 2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김일성 광장을 행진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다. 나는 그 거대한 군사력의 바닷속에서 한 방울의 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 순간 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행진의 이면에는 우리 인민들의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행진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후 나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그래도 배급을 받았지만 민간인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 보였다. 거리에는 야윈 사람들이 넘쳐났고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경비 근무 중에 우연히 마을 주민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식량난과 배급 중단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이번 달에도 배급소에 쌀이 없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지도부는 군사 퍼레이드에만 집중하는 걸까? 그즈음 나는 미영이라는 여군을 만났다. 그녀는 나와 같은 부대에 배치된 통신병이었다.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미영이도 나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밤중에 몰래 만나 작은 목소리로 우리의 의심과 걱정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밤 미영이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작은 책자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성경이었다. 북한에서 종교서적을 소지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였다. 나는 겁에 질려 미영이에게 그것을 당장 없애라고 했다. 하지만 미영이는 내 손을 잡고 애원했다. 이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보자.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우리는 어두운 밤 초소의 구석에 숨어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말씀들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사랑, 용서, 평화.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배운 주체 사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영이와 나는 매일 밤 몰래 만나 성경을 읽고 토론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우리 남한 방송 들어볼래? 그녀는 어떻게 구했는지 작은 라디오를 꺼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주파수를 맞추었다.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남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 같았다. 그들이 전하는 뉴스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남한 방송을 통해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경제 위기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정반대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곱씹었다. 우리나라가 정말 지상낙원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까?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쌓여갔다.
부대 주변을 순찰하면서 나는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 야윈 얼굴들, 헐벗은 아이들, 절망에 빠진 노인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현실인가? 미영이와 나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른 동료들의 생각을 알아보려 노력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들 두려워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부대의 한 병사가 탈영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그는 공개 처형되었다. 우리는 모두 그 처형장에 서 있어야 했다. 그의 마지막 절규를 들으며 나는 무언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나라인가? 그날 밤 미영이와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매일 아침 부르던 애국가는 이제 공허하게 들렸고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의 경례는 의미 없는 행동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비밀리에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국경지대의 정보를 모으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았다. 하지만 탈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마침내 우리는 탈출 날짜를 정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탈출 전날 밤 미영이와 나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보았다.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좋든 싫든 이곳은 우리의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과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탈북을 결심한 그날 이후 매일 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 계획을 세웠다. 국경을 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으며 정보를 모았다.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였다. 준비 과정은 지루하고 위험했다. 우리는 조금씩 식량과 필수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한 번은 상관이 내 가방을 뒤지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다행히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잊을 수 없다. 탈출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우리는 10월 초의 어두운 밤을 택했다. 그날은 달이 없는 밤이었고 날씨도 흐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완벽한 탈출 조건이었다. 탈출 전날 밤 미영이와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지품을 확인했다. 작은 배낭에 옷 몇 벌, 건조 식량,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작은 성경책을 넣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위험한 여정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10월 3일 새벽 2시 우리는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전진했다. 매 발자국마다 공포와 긴장감이 우리를 감쌌다. 한 번의 실수, 작은 소리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우리는 미리 계획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군사시설을 피해 우회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을 따라 이동했다. 간간히 들리는 게 짖는 소리에 우리는 숨을 멈추고 몸을 숨겼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새벽녘 우리는 드디어 압록강 인근에 도착했다. 강가에 도착하자 현실감이 밀려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강을 건너면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다. 배신자, 탈북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잠시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거셌다. 10월의 차가운 물은 뼛속까지 시려왔다. 우리는 작은 튜브에 의지한 채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물살에 휩쓸려 몇 번이나 숨이 막힐 뻔했지만 서로를 부축하며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갔다.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가팠지만 우리는 해냈다는 기쁨에 서로를 껴안았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다. 우리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어 보였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우리는 곧바로 이동을 시작했다. 국경 근처는 여전히 위험했기 때문이다. 첫날은 계속해서 걸었다. 배고픔과 피로를 무릅쓰고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는 작은 숲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나뭇잎을 모아 간단한 잠자리를 만들고 가져온 건조 식량으로 허기를 달랬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의 맛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마을을 찾아 이동했다. 중국어를 전혀 몰랐기에 의사소통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손짓 발짓으로 음식을 구걸하고 밤에는 빈 창고나 숲에서 잠을 청했다. 매 순간이 위험했다. 누군가 우리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따라다녔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우리의 사정을 듣고 깊이 동정해 주셨다. 그녀는 우리에게 임시 거처와 음식을 제공해 주셨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셨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우리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를 정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셨다. 근처 도시에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단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행을 도와준다고 했다. 우리는 곧바로 그 도시로 향했다.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며칠을 헤맸다. 마침내 우리는 그 단체를 찾아냈고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임시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경찰의 급습이 있었다. 우리는 겨우 탈출했지만 많은 동료들이 체포되었다. 그날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이번에는 더 큰 도시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장에서 일하며 숨어 지냈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적어도 먹을 것과 잠자리는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우리는 점점 중국 생활에 적응해 갔다. 기초적인 중국어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하지만 늘 불안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우리와 함께 탈북했던 동료 중 한 명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것이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도 언제든 그런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위험한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냈다. 마침내 우리는 태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다. 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를 얻은 것 같았다. 미영이도 내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생각에 감정이 벅차올랐던 것 같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린 후 우리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화, 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비로 겨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과 편견에 부딪혔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말투나 행동이 조금만 달라도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미영이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미영이는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까?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틈틈이 북한 인권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점차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시키는 일이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며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점차 이 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고 미영이는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가 탈출했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겠지요. 언젠가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무렵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던 중 저는 김철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셨고 우리가 겪은 고통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굳건히 살아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동정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점차 그분을 통해 신앙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이와 저는 목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그곳에서 평화와 위로를 찾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환영과 지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의 힘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탈북 과정에서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겪은 차별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그 자체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지도 아래 우리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일은 우리에게도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젊은 탈북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기업에서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한 강연을 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부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들의 꿈, 그리고 통일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며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고자 했습니다.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게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자유를 찾아 헤매는 많은 탈북자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 우리는 자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목사님의 가르침과 신앙의 힘,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많은 이들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고향 땅에도 자유와 평화의 꽃이 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과의 만남 이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한국 사회에서의 위치도 조금씩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북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제 동생이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에서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생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동생을 구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목사님과 상의 끝에 우리는 위험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직접 중국으로 가서 동생을 구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제가 다시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잡히면 어떡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그대로 둘 순 없어. 내가 가야 해. 준비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중국 내 연락망을 확보했고 위조 여권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한번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저는 중국 대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의 공포,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날들의 불안.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련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현지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동생이 선양 근처의 한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구체적인 구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현지 조선족의 도움을 받아 수용소 근처로 접근한 뒤 뇌물을 통해 동생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최대한 빨리 한국 영사관으로 이동하여 보호를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더 오래 중국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마이너스 중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여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 있는 미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반드시 돌아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와 동생을 지켜주세요. 기차가 북쪽으로 달려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 과연 동생을 구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를 구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를 구해준 많은 사람들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달렸고 저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을 구하고 다시 한국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저는 이 위험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익명의 사연자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본인이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직 동생분의 탈북 과정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기에 잘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그 이후의 이야기도 꼭 전달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연자님과 같이 목숨을 걸고 본인과 가족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들어서 세계 속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